안녕하세요. 인창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정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라는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그림은요,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프랑스 1848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2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 중에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 있었죠. 마지막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고 이렇게 시위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혁명의 기수에 서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 자유, 그다음에 흰색이 평등, 그다음에 빨간색이 박애를 상징하는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그런 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시대별로 분석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대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도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쭉 사례로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 모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있거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재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했고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 권력이 주어졌던 나라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모습이에요. 저 위에 언덕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아테네 여신을 섬기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있고요. 언덕 아래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존재합니다. 이곳이 아테네의 중심지예요.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리클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정치를 데모크라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어인 데모스, 다수, 군중이라는 말과 크라토스, 지배한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다수가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지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스는 굉장히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에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많이 존재해요. 당연히 아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높은 산과 섬이 많은 그리스는 작은 폴리스라고 부르는 경찰 아닙니다. 폴리스라고 부르는 도시국가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적게는 100개에서 그리스가 아주 발전했던 시기에는 250개가량의 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구리만한 작은 도시국가가 이렇게 많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 아테네는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위치하는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돈이 많은 아테네의 시민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갑옷을 사고 스스로 자기의 창과 방패를 사고 스스로 자기의 투구를 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돈을 내고 군대에 자원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국가의 입장에서는요. 시민들이 목숨을 바치고 자기 돈으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영토가 매우 좁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군데에 다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중요한 일을 한 군데 모여서 결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민주정치라고 부르는데요. 자, 직접민주정치라고 부르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사실은 제한된 직접민주정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이 제한되었는지, 무엇이 직접민주정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아까 봤던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래쪽에 지금 돌들만 이렇게 발굴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긴 무엇을 하는 곳이었느냐?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표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죠. 자,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민회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 누가 모였다고요? 네, 시민, 남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제정과 세금 납부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민회를 열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죠. 또 하나,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요, 공무원을 추첨으로 뽑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도구가 이름표를 여기다 구멍에다 하나씩 적어서 집어넣는 도구예요. 공무원은 추첨으로 뽑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도 사실상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추첨으로 선발하거나 혹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청소당번을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요. 윤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권력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이름이 하나 써 있어요.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요. 독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멀리 오래오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무엇에다가 글씨를 썼냐면 이게 지금 도자기가 깨진 조각이에요. 도자기 조각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편에다가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을 이름을 다 같이 모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데미스토클레스, 여기 아래도 데미스토클레스. 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죠? 자, 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아테네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은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독재자를 멀리 오래오래 추방하는 도편 추방법도 실시했기 때문에 독재는 등장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독재자를 내쫓아서 돌아가면서 정치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말 민주적이었을까요? 일부는 민주적이지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자 참여할 수 없어요. 노예 참여할 수 없어요. 외국인 참여할 수 없어요. 자,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모든 민중이 참여하는 다수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된 민주정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를 지나면서는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완전히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짠 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근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오늘날 혁명의 별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전의 정치,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이후에 민주정치는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중세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종교였어요. 그래서 자, 교황이 권력을 쥐고요. 낮에 뜨는 태양은 교황에, 그 다음에 밤에 뜨는 달은 왕에게 이렇게 비유되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었었죠. 그러던 중, 자, 16세기에서 17세기 무렵이 되면 영국, 바로 여기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1세 여왕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루이 14세, 심지어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던 일명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왕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거느렸던 펠리페 2세의 모습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정치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절대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왕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독재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반대말이 바로 민주정치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아주 많은 시민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런 혁명을 기획하고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는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혁명, 또 하나는 미국혁명, 세 번째는 프랑스혁명인데요. 여러분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영국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왕이 섬나라였기 때문에요. 이웃나라의 전쟁을 치러러 갔다가 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특히 1200년대에 조은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오래된 옛날의 일이죠. 남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러 들어갔다가 가면 갈 때마다 지고 돌아오고 지고 돌아오고 지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때마다 아주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끌려갔고요. 전쟁에 지고 올 때마다 아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요. 해당하는 나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존이라고 하는 왕을 앉혀놓고 자, 영국의 의회가 존왕을 앉혀놓고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군대를 모집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왕이 썼던 문서를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러서 영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인데요. 그런 문서를 쓰고 난 다음에 왕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러서 드디어 17세기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자, 우리 찰스라고 하는 왕이 또다시 전쟁을 마구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탄압을 했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또 한 번 찰스가 권리 청원이라고 하는 각서에 또 한 번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 뒤를 이은 손자였던 제임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또다시 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맘대로 걷고 군대를 맘대로 모집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요. 왕을 내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시집가 있었던 메리와 그 다음에 메리의 남편인 윌리엄에게 영국에 와서 왕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내쫓고 메리와 윌리엄이 영국의 왕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자, 아버지였던 제임스 2세는요. 자, 자기 부인과 함께 외국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자,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일어난 자, 권력이 바뀐 혁명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혁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혁명을 하면서 세 번째, 뭐든지 우리 3세판이죠. 세 번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에 또 한 번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은 이 세 가지의 문서가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헌법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요. 법률 조항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입니다. 자, 이게 바로 권리장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글씨도 안 보이죠? 간략하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봤습니다. 국왕은 의회에 동의 없이 세금 징수, 법률 제정, 상비군, 군대를 말합니다. 유지할 수 없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의회는 자주 소집한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법으로서 제한하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민주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자, 우리 영국에서는 함부로 세금을 막 거둘 수 없잖아요. 좀 전에 봤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식민지인 미국에서 세금을 막 거두는 거예요. 설탕에다가도 세금을 매기고, 종이 한 장에다가도 세금을 붙이고, 자, 마시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붙이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뿔이 났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내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 뭘 하겠다?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독립선언문인데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또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부여받았다. 자, 우리 이걸 다른 말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연권의 확보를 위해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는 데 동의했다. 자, 인간이 정부를 조직하는 데 동의했다. 시민이 정부를 조직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 정부를 무너뜨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다시 다른 정부로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이런 대혁명의 종지부를 찍은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는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롯데월드에 가면 이렇게 막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라고 부르죠. 한 3바퀴를 막 뺑글뺑글 도는 그런 열차가 있는데요. 이름이 아마 프렌치 레볼루션일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프랑스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시민인데 실제적인 정치 권력은 누구만 갖고 있냐면 1신분과 2신분이 성직자와 귀족이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시민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제3신분이었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발표했던 문서가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인권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 자유롭고 평등하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국가의 목적은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국민 주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어디다 적어놨다? 예, 인권선언에 적어서 이후에 프랑스는 여기에 따라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유와 평등을 서서히 보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의 시기를 살펴보았어요.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이걸 통해서 이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헌법에 따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바로 확립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자, 과연 근대의 민주정치는 정말 민주적이었을까요? 자, 만화 한번 볼까요? 자,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 우리가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투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얼핏 봐도 참 남루한 옷을 입었죠. 자, 여성 제외, 노동자 제외, 농민 제외, 광부 제외, 가난한 남자 다 제외,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남자 제외, 도시에 살고 있는 돈 많은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민주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에 일어났던 혁명들은 사실은 100%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온 혁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자,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색깔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투표하고 있죠. 모두 다른 사람,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지금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자, 커다란 종이나 목판에다가 우리의 권리를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차터라고 불러요. 차트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다가 뭘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 운동을 우리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참정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라.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노예들에게도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줘라라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드디어는 영국의 선거권도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1832년 산업자본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돈 많은 남자들에게만 줬다. 1867년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 아직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1884년 농촌과 광산 노동자, 1918년 21세 이상의 남성, 여자들은요 30세가 넘어야 된대요. 평등한 게 아니죠. 그렇죠? 1928년이 되어서야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 가난하다, 부유하다, 도시에 산다, 농촌에 산다 가리지 않고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아까 명예혁명이 일어나고도 난 이후에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드디어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어서 드디어 세계 여러 나라가 보통선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지금 영국의 사례를 여러분이 살펴보았고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1946년이 되어서야 프랑스는 여성이 선거권을 얻게 되었네요. 이탈리아 1945년, 일본 1945년, 미국 여성이 1920년. 미국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것은 흑인 노예보다도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남녀 모두에게 보통선거권을 주게 되죠. 다만 지금하고 선거 연령은 달랐어요.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몇 년 전까지도요, 계속 다 우리나라는 만 20세 이상의 투표권을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죠? 네, 만 19세, 작년에 투표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만 19세 이상의 학생들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만 19세의 청년들이 투표권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자, 보통 선거를 이루려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애썼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선거에 참여하는 게 보통 선거죠. 이 보통 선거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통 선거를 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와 민주정치의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성별, 신분, 재산 등에 따른 제약이 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바로 이것이 국가의 주인이며 최고 권력자가 누구다? 국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렵게 얻은 투표권이에요. 만으로 19살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투표권이 평생 주어질 거예요. 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예, 언제든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쭉 살펴보았어요. 고대 그리스, 근대 민주정치, 보통선거가 확립돼서 현대 민주정치, 대중민주주의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가 있는가, 실질적인 자유를 인정하는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했나?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민주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제로 학습지를 하나 내줄 건데요. 이 중에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고대, 그 다음에 근대, 현대의 민주주의의 점수를 한번 여러분이 부여해 보세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그래프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